네, 72회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왔죠? 우리가 결산이라는 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절차에 대한 거는 조금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에 대한 거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결산을 함에 있어서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절차, 그 다음에 본 절차, 그 다음에 후 절차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예비 절차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틀린 게 없는지 확인하는 거 뭐였죠? 우리 시산표 배운 적 있죠? 시산표. 그 다음에 우리가 시산표를 작성하고 나서 이제 기말 시점이 돼서 이제 결산, 수정 분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소모품에 대해서 쓴 거는 소모품 B, 그 다음에 남아있는 건 소모품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배워보셨고 그 다음에 보험료에 대해서도 1년치 보험료를 미리 냈다라고 하면 내년 거를 선급보험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결산 시점에서 여러 가지 분계들을 정리하는 것이 결산 수정 분계가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예비적인 절차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본 절차가 뭐냐면 우리 수익, 비용 또는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해서 자, 이러한 계정들 있잖아요. 각각 계정을 마감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결산의 본 절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 절차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까지 총 여러 가지 다 계정들을 마감을 하고 나서 이제 드디어 뭐가 완성돼요? 재무 제표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뭐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 회사의 성적표, 즉 재무제표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게 바로 후 절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되고 결산의 본 절차에 해당하는 거 보기에서 고르면 자, 1번 시산표는 예비 절차고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도 예비 절차죠. 그 다음에 총계정 원장 마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여러 가지 다 원장들 있잖아요. 수익, 비용, 자산, 부채, 자본 모든 총계정 원장을 마감한다라고 하는 게 자, 이게 본 절차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 자, 재무 상태표 작성은 후 절차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번 볼게요. 표준용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그냥 보고식 그냥 재무상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냥 업무용으로 쓰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표준용 재무상태표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큰 규모가 큰 그러한 법인 같은 경우에 표준용 재무상태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여러분들 참고를 알고 계시고 자, 매입 채무 계정에 해당하는 걸 일단 고르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 매입 채무는 두 가지 있었죠. 두 가지.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시죠? 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매입 채무는 두 가지다. 외상 매입금과 지급어음 이 두 가지를 매입 채무라고 하고 그냥 반면에 매출 채권은 뭐예요? 매출 채권도 두 가지 있죠. 요거랑 반대되는 거.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 이 두 개의 매출 채권이다 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죠. 그래서 자, 이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보시면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나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자, 이거 문제 없어 보이죠? 자, 문제 없어 보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채라 한다. 자, 맞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기업이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을 자산이라 한다? 자,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하는 게 자산이에요? 아니죠. 그쵸? 그래서 이게 3번이 틀린 게 되겠고요. 자산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나타낸다. 맞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3번. 우리 자산은 자,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자, 기본적인 등식을 물어본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4번. 다음 중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감가상각 하지 않는 거. 자, 우리가 사용하지 않거나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거나 또는 가치가 감소되는 그러한 성질이 아닌 것, 예를 들면 토지 같은 거, 그런 것들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자, 1번 나왔네요. 토지. 토지는 우리가 가치 감소하는 그러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다음 거래에 분개로 오른 것은 물어봤어요. 자, 지문 보시면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 그대로 분개만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쉬운 것부터 우리가 보통 예금에서 돈 줬으니까 대변에 보통 예금이라는 우리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5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에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반드시 맞춰주셔야겠죠? 굉장히 간단한 분개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6번. 다음 중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죠. 우리 재고자산이라는 건 중요한 게 뭐다? 어떤 목적이냐? 즉, 판매 목적을 우린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 제품, 제공품 모두 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기업인 경우 상품, 그 다음에 제조기업인 경우에는 제품이나 제공품, 제공품은 완성하기 전의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완성되면 팔릴 거니까 이것도 판매 목적 맞고, 기계상체는 우리가 사용할 목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다라고 해서 유형자산으로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7번 볼게요. 다음 중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하지 않는 개념 과목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우리가 영업활동과 관계가 있으면 판매비와 관리비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영업과 관계된 비용에 속하지 않는 걸 고르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운반비. 자, 운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물건을 판매할 때 우리 운반비 낸 거 영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모품비, 우리 사무실에서 열심히 직원들이 일할 때 뭐 종이나 잉크나 이런 것도 사용하면 당연히 영업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 자, 요거는 뭐예요? 우리가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낸 거죠. 그래서 요거는 영업활동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한 기존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마지막 여비교통비도 우리가 출장 갔을 때 쓰는 비용 해서 영업과 관련 있는 그런 비용이 되겠고요.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의 거래 중 지급어음 계정의 대변에 기입되는 거래는?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지급어음이라는 것부터 정리를 할까요? 지급어음은 말 그대로 우리 회사가 지급할 어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부채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부채는 우리 차변에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대변에서 증가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부채는 일단 대변이면 증가되는 그런 거래가 대변에 오게 되는 것이고, 자, 1번부터 볼게요. 상품을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이거 뭐예요? 우리가 상품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지급어음, 즉 우리 부채가 증가되는 거랬죠. 그래서 대변을 증가하니까, 자, 정답은 1번 바로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수익적 지출을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였을 때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취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취득 후에도 지출이 일어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건물에 뭐 페인트가 벗겨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유리창이 깨질 수도 있고, 또는 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출이 필요한데, 그런 지출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로 분류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원상회복 이러한 지출이다 그러면 수익적 지출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가치가 증가되거나 그러한 좀 큰 지출인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해서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수익적 지출이었는데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 영향으로 옳지 않은 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원래는 수익적 지출이었는데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인식을 못했으니까 그만큼 비용이 어떻게 돼요? 과소계상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을 하면 안 되는데 자본적 지출을 했으니까 그만큼 자산이 어떻게 돼요? 과대평가되었을 거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지문을 읽어볼게요. 자, 1번. 자산의 과대계상. 맞죠? 자산의 과대계상. 그 다음 당기순이익의 과대계상. 자, 우리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당기순이익도 이러한 이익의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선비라는 비용이 과소계상됐다.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인데 수선비라는 비용이 과소계상됐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익은 과대계상이 되겠죠. 자, 과대계상 맞고요. 그 다음에 비용의 과소계상 맞습니다. 그쵸? 비용의 과소계상 맞고, 자본은 여기서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의 과소계상은 관련이 없는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당좌 차월 계약을 맺은 후, 자, 당좌 차월이라는 거 뭐였어요? 우리가 당좌예금 거래할 때 당좌예금 통장을 만드는데 그 통장 예금 잔액보다 우리가 더 많이 썼을 때 마이너스로 그냥 일단 해주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개념이 당좌 차월이었죠? 그래서 이 계약을 맺은 후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하여서 발행한 수표 금액을 회계 처리하는 계정 과목, 자, 뭐였어요? 우리 단기 차입금이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 그대로 마이너스 통장은 뭐예요? 우리가 돈 빌린 거예요. 그렇죠? 돈 빌린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돈 빌린 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금방금방 갚는 그러한 성격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요거를 부채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 거죠. 당좌 차월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단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볼게요. 시산표의 작성으로 발견할 수 없는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시산표는 차 대변에 합계액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고 했고, 자, 1번부터 보시면 분계의 차변과 대변 중 어느 한쪽만을 전개한 경우, 자, 요거 당연히 발견할 수 있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차변과 대변의 계정 과목을 반대로 썼대요. 자, 요거는 뭐예요? 계정 과목은 숫자에 영향을 미치진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요거는 발견할 수가 없는 거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대변에 차액이 생겨야만 우리가 시산표를 통해서 오류를 발견할 수가 있겠고요. 자, 12번 볼게요. 다음 내역 중 차량 운반구 계정의 차변에 기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차량 운반구 차변에 자, 기입을 하는 거. 자, 우리가 차량 운반구라는 거는 자산이잖아요. 그쵸? 자산이 지금 차변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산이 증가되는 그러한 거래가 차변에 오게 되겠네요. 자, 일단 요거부터 생각을 하시고, 자, 기억부터 보시면 차량 구입 시 취득세 지급했대요. 자, 요건 뭐예요? 우리가 취득세라는 세금을 냈지만 요거를 우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우리가 차량을 구입할 때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하려면 취득 당시에 취득세라는 요 취득 부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해요. 그래서 취득 시 지출한 이러한 비용들은 우리가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해서 어디 원가에 가산한다? 차량이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만큼 차량이라는 차량 운반구 계정에 이 취득세만큼 증가되는 그러한 영향이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은 차변에 기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니은 차량 구입 후, 자, 요게 포인트예요. 차량 구입 후 자동차세를 지급했대요. 자, 우리가 자동차세는 뭐예요? 취득할 때 내는 것이 아니고 취득하고 난 이후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매년마다 내는 것이 자동차세예요. 그래서 요거는 취득 시점이 아니고 취득 후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의 뭘로 처리한다? 비용으로, 즉
세금과 공과라는 별도 비용 처리하는 것이지 차량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니은은 기입할 수 없는 거, 기입할 수 없는 거죠. 기입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차량 구입 후,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지급이래요. 자, 우리가 요거는 취득 부대 비용이 아니에요. 왜냐면 차량 구입 후기 때문에. 하지만 자, 우리가 취득 후 지출에서 자본적 지출은 뭘로 처리한다고 했어요?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량을 구입했는데 이 차량의 엔진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면 엔진을 교체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엔진이 완전히 망가지면 차량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엔진을 교체했다. 그러면 엔진 교체함으로 인해서 이 차량을 못 쓰게 됐다가 이제 쓸 수 있게 됐죠. 이런 식으로 가치가 굉장히 증가되는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해당하는 차량으로 즉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자본적 지출이죠. 그래서 요거는 기입할 수 있는 그러한 거래가 되겠고, 그 다음에 차량 구입 시 자동차 보험료 지급.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구입할 때 보험료를 낸 거니까 자, 요거는 우리가 뭐 그거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자, 우리가 보험료 같은 거는 우리가 보험료라는 별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아무리 차량 구입 시점이라고 했더라도 보험료는 우리가 별도의 그러한 성격이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기업과 디귿해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여러분들 헷갈리실 텐데,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차량 구입할 때 취득부대 비용은 다 취득 원가에 가산하고, 그 다음에 구입 후 지출에 있어서는 자본적 지출은 우리가 취득 원가에 가산한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볼게요. 2017년 12월 31일 장부를 조사하며 자, 다음과 같은 자료를 얻었다. 자, 2017년 기초 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죠. 자, 우리 기초 자본 구하는 거.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자산 뭐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어느 시점이에요? 기말 시점이에요. 기말 시점으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자, 기말 시점의 자산은 15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시점의 부채는 8만 원. 그쵸? 그러면 기말 시점에 뭘 구할 수 있어요? 자산 부채 나왔으니까 자본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기말 자본. 자, 여기다 쓸게요. 기말 자본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자산 마이너스 부채는 기말 자본이죠. 그래서 15만 원 마이너스 8만 원 해서 자, 얼마예요? 7만 원. 기말 자본이 7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초 자본을 구해야 되잖아요. 기초 자본. 기초 자본에서 우리가 수익 비용 나왔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단기 순 이익을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기말 자본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 얼마예요? 수익에서 비용 빼면 단기 순이익이 2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기초 자본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기초 자본 얼마예요? 5만 원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이 언제 시점 데이터다? 기말 시점 데이터다.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한다? 기초 시점 자본을 구한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다음 자료에서 단기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 금액은? 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일단 이자 수익이라고 해서 T계정이 나와 있어요. 자, 이자 수익은 말 그대로 뭐예요? 수익. 수익의 발생은 자, 대변에 발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는 감소는 차변의 감소가 되겠죠. 근데 지금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을 물어봤으니까 자, 요게 어떤 뜻이냐면 우리 단기, 즉 이번 기수의 순수한 우리 이자 수익은 얼마냐라는 거예요. 자, 보시면 우리가 날짜별로 천천히 볼게요.
첫 번째 8월 1일이 가장 빠르네요. 그렇죠? 8월 1일 날 이자 수익이 대변에 8만 원이 발생했다라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8월 1일 날 분개를 해보면 이자 수익이 8만 원이 대변에 발생했다. 그럼 수익이 발생된 거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분개해보면 이자 수익이 8만 원이 대변에 온다. 그리고 그 상대편 계정 과목은 뭐다? 보통 예금이다.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보통 예금 통장에 8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이자 수익으로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2월 31일이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분개로 우리가 옮겨서 적어보면 일단 이자 수익이 차변에 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수익이 지금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차변에 5만 원이 왔고요. 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상대편 개념 과목은 뭐다? 선수 수익이다. 5만 원.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자 수익을 우리가 8만 원만큼 우리가 이자 수익을 인식해놨다가 이자 수익을 지금 어떻게 줬어요? 줄여줬어요. 왜 줄여줬을까요? 우리가 이자 수익을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치 걸 받았다. 예를 들어서 미리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 우리가 내년 수익은 내년에 인식하려고 올해 수익에서 줄여준 거예요. 줄여주고 그만큼 우리가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개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31일 또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마감되는 거예요. 손익이라고 해서 마감되는 거. 자, 그래서 총 8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요게 총 우리가 보통 예금으로 받은 금액은 이자 수익은 8만 원이라고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5만 원만큼 줄여줬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올해 이자 수익이 얼마다? 3만 원이다. 그렇죠. 올해 이자 수익이 3만 원이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가 내년에 미리 받은 수익이다라고 해서 선수 수익으로 5만 원 넘겨준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기수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이자 수익은 얼마예요? 나머지 3만 원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조금 헷갈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보시면 되고 일단 우리가 손익 계정이라고 해서 3만 원 마감했잖아요. 이게 바로 이번 기수의 손익이다 라고 한눈에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근차근 이렇게 봤지만 한눈에 보기에는 어쨌든 우리 이번 기수 손익 마감된 금액은 3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다음 문제 15번이죠. 다음 자료에서 도출되는 매출 원가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매출 원가 구할 때는 무조건 T계정. 자, T계정 구하고 기초가 50만 원. 그 다음에 단기 매입액이 60만 원. 그 다음에 기말 상품이 1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너무 쉽게 구해지죠? 그래서 차변에 110만 원. 대변에도 110만 원이 와야 되는데 지금 요게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러면 역산하면 얼마예요? 100만 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수고 많으셨고 다음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